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페이지 13페이지. 회사의 종류로 되어 있죠. 그죠?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그죠?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뭐 시간관계상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그렇고, 주식회사가 주 초점을, 주 포커스니까 우리 주식회사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나머지 회사들이 주식회사와 나머지 회사들의 특징상 주식회사와 차이점은 여러분들 중간고사 대체하는 레포트로 낼 거예요. 그때 되면 다시 또 구체적으로 언급을 좀 드릴게요. 자, 15페이지 회사의 능력 한번 보세요. 회사는요, 뭐 성질에 의한 권리 능력의 제한 뭐 이런 표현이 있고, 뭐 뒤에 보니까 뭐 불법 행위 능력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죠? 자, 회사의 능력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뭐, 세 가지. 자, 권리 능력. 행위 능력, 그리고 의사 능력. 그리고 불법 행위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게 이제 괄호를 보내 보니까 뭐 성질에 의한 제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권리 능력에 의한 얘기예요. 권리 능력에 대한 얘기. 권리 능력은 도대체 어떤 얘기냐면 책에 없네. 회사도 이제 사람이니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는 게 권리 능력이에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게 권리 능력이다. 법인도 인자, 사람 인자를 쓰니까 사람이니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는 게 이제 권리 능력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권리 능력이 생기냐? 요걸 좀 따져봐야 돼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 자연인을 먼저 따져볼게요. 자연인들이 권리 능력이 언제 생기느냐? 그러니까 언제 사람이 되느냐? 자연인이라는 사람이 언제 되느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 어떤 설들?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시점. 그때부터 사람이다. 아니다. 엄마 몸 밖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한 그때부터 사람이다. 아니다. 엄마 몸속에서 밖으로 온전히 다 빠져나와야 사람이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설은 몸에서 싹 다 빠져나온 형체가 완전히 다 보이는 상태, 그 상태의 권리 능력을 가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그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시점, 그때부터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럼 그 전에 뱃속에 있을 때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태아라고 표현하죠. 그죠? 여러분들 아직 이제 가정을 꾸린 경험이 있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죠?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으면 이제 태아보험이라는 걸 넣게 돼요. 그게 좀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는 보험 계약 주체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보험 계약이 새로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된다고. 태아에서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 형법상으로는 엄마 뱃속에서 형체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부터 인격을 부여를 해요. 인격을 부여해요. 그래서 누가 임산부를 폭행을 해가지고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애가 죽게 됐다. 그러면 그때 생기기 시작한 시점부터 사람으로 인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건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살인죄가. 아무튼 형법은 그런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민법 베이스로 한다. 민법에서는 엄마 뱃속에서 온전히 신체가 다 빠져나왔을 때 그 시점부터 인격, 사람으로서 취급을 한다. 그전에는 태아라고 표현을 한다. 태아. 그러면 법인격을 부여받은 사람이니까 언제부터 법인격을 부여해서 즉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느냐, 사람이 되느냐, 법인이라는 사람이 되느냐 이거예요. 법인이라는 사람. 그럼 언제부터 되느냐? 옆에 보면 어디 없나? 없네. 법인 설립 등기. 법인 설립 등기 시에
법인 설립 등기 시에 권리 능력을 갖게 돼요. 법인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법인을 설립 등기라는 이 요식 행위를 하기 전에 형체는 어느 정도 생성이 되어서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도 이제 발기인일밖에 없지만 준비 작업을 할 거 아니야. 그때는 이제 설립 중의 회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인데 법인의 태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법인의 태아다. 사람의 태아, 자연인의 태아, 법인의 태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무튼 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 시 법인격을 부여받아요. 권리 능력을 부여받게 돼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자연인과는 달리 자연인은 아니니까 권리 능력이 좀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제한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 괄호 1번에 있는 성질에 의한 제한이에요. 성질에 의한 제한. 한번 보자. 회사도 재산권 등의 경제적 자유권을 보장받는다. 회사도 재산권이 있다고. 재산권. 그러니까 아까 회사의 재산과 대표이사 혹은 주주의 재산을 별도로 재산 분리 원칙 별도로 취급을 했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리고 또한 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받고 뭐 인격권, 뭐 자기 결정권 이런 것도 있다네. 명예권도 있습니다. 명예권. 이름이 있으니까 명예권도 있어요. 법인은. 그러나 자연인이라는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자연인만 가질 수 있는 특징, 즉 자연인에게만 부여된 그런 특유한 권리는 보유할 수가 없다고. 뭐 어떤 거냐, 뭐 신분상의 권리 의무라든지 아니면 뭐 생명, 신체에 관한 권리라든지 그리고 친권 이런 거 있지. 그리고 부양 의무, 상속권 이런 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책에 보면 뭐 성질상 생명권, 양심의 자유, 참정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자연인과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 됐죠? 그죠? 또 밑에 보니까 뭐 목적에 의한 제한 이런 말도 있네요. 목적에 의한 제한. 이건 뭐냐? 회사의 설립 행위가 시작된 때로 괄호 2번 건너뛰었네요. 법령에 의한 제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되지 못한다. 권리 능력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회사가 만약에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됐다. 그럼 그 회사가 망하면 무한 책임을 져야지. 그럼 무한 책임을 지다 보면 지가 원래 운영하던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지. 회사들이 연쇄부도가 날 수 있다고. 그런 차원에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유한 책임 사원이 될 수는 있을까? 유한 책임 사원이 될 수는 있어요. 주주가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목적에 의한 권리 능력이 제한이 돼 있네. 목적에 의한 권리 능력이 제한. 회사의 설립 행위가 시작된 때로부터 회사가 성립할 때까지 존속하는 설립 중의 회사. 회사의 성립은 법인 설립 등기가 되면 회사가 성립하게 되거든. 그럼 그 전 단계, 즉 회사의 태아 단계, 그걸 설립 중의 회사 이렇게 표현한다고. 혹은 해산 시점에서 청산 종결 시점까지 존속하는 청산 중의 회사 이렇게 있죠. 그죠? 자, 회사가 이제 힘들어진 거야. 회사가 힘들어져가지고 해산 등기라는 걸 하게 됐어. 해산 등기라는 걸 하게 되면 권리 능력에 변동이 생긴다고. 어떤 변동이 생기냐면 이 회사는 여태까지 정관상 목적 사업을 여기하면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했는데 해산 등기를 하면서부터는 회사는 아예 성격이 달라지는 거야. 어떻게 성격이 달라지는데 청산 작업을 하기 위해서만 딱 남게 된다고. 그래서 계속 읽으면 그걸 청산 중의 회사라고 표현하고, 이 청산 중의 회사는 청산 사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권리 능력에 제한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각각 설립행위 혹은 청산행위 목적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된다. 그죠? 그럼 그 다음 줄에 그 밖에 되겠죠. 그 밖에 회사의 일반적인 권리 능력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의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정관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회사의 헌법이다. 이 정관 작성이 일어나야 회사가 설립이 가능하거든. 그러면 정관의 일반적으로 제1조에는 목적이라는 게 온다고. 이 회사는 왜 존재하느냐 이거야. 만약에 제조업이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다.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어떤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업체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임대업이다.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
뭐 서비스 업체면 뭐 어떤 서비스냐, 뭐 프랜차이즈다. 그 뭐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뭐 이렇게 목적을 준다고. 정관에. 그러면 회사의 권리 능력이라는 거는 정관상 목적 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 목적에만 제한을 둘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설들이 어떤 설들이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론, 판례 혹은 다수설만 보면 돼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면 회사의 정관상 목적 범위에 대한 권리 능력이 제한으로 돼 있죠. 그죠? 제한설, 무제한설, 판례 입장이 돼 있는데 판례 입장만 봐요. 제한설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목적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 즉 원칙적으로 회사의 권리 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 목적에 의해서 제한이 되나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게 어떤 얘기냐?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할 거라고. 그러면 우리 회사 정관의 1조의 이제 목적에는 우리 회사는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컨설팅을 통한 창업 지원 수수료, 용역 지원 수수료 이런 걸 주 매출액으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목적을 정해놨는데 그 목적만으로 권리 능력이 제한이 되느냐?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어떤 예? 프랜차이즈 본사를 하려고 보니까 내가 건물 상가가 필요한데 이 회사의 권리 능력이 프랜차이즈 컨설팅 그걸 제공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으면 회사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건물주랑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가 있겠냐 이거야. 그거에만 제한을 두면 아니다 그거야. 회사 명의로 건물주랑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가 있고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다. 결국 우리는 판례의 입장은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직간접적인 일체의 행위를 다 포함해서 권리 능력이 부여된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개업 준비 행위 이런 거 있잖아. 회사 명의로 취득할 거 아니야. 회사 명의로. 그죠? 네, 그런 것들을 회사 명의로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권리 능력의 범위는 정관상 목적 사업에만 딱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그 목적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개업 준비 행위까지도 직간접적으로 다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얘기한다. 일체의 행위를. 됐죠? 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밑에 보증 행위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저 뒤에 가서 할 거고요. 자, 다음. 불법 행위 능력이 돼 있어요. 불법 행위 능력. 불법 행위 능력은 도대체 어떤 거냐? 자, 밑에 상법 제 210조 있죠. 손해배상 책임. 이 손해배상 책임은 한 명 회사예요. 근데 한 명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이 조문이 다른 회사에도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적용이. 자, 한번 읽어볼게.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 집행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됐나요? 됐죠? 자, 그런데 밑에 법적 후구인 회사는 대표이사,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등 대표 기관을 통해서 실제 행위를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행위는 대표 기관이 행한다. 대표이사가 행하는 행위다. 그런데 회사 명의로 행해지겠지. 회사 명의로. 그 얘기예요. 자, 그때 대표의 법리상 대표 기관의 불법 행위는 회사 자신의 불법 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즉, 대표 기관이 한 행위는 회사가 한 행위다. 그 얘기야. 그 얘기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업무 집행과 관련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면 그 회사는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대표이사와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부진정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그냥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더라. 책임을 같이 떠안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떠안는다. 반면에 대표기관 이외의 임직원이 직무상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여기에요. 회사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이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인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행위를 한대.
계약행위, 채무 계약 이런 걸 한다고 볼게. 그랬을 때 이 대표이사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과 동시에 회사도 똑같이 책임을 부담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대표이사 외의자가 그런 불법 행위를 했대. 불법 행위를. 그럼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이 불법 행위로 인한 채무 부담은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누가? 대표이사 외의자가 책임을 부담하죠. 책임 부담. 다만 방금 얘기하는 상법 민법 756조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이 대표이사 외의자가 몸담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 사용자 책임이라는 걸 좀 진다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 사용자 책임이라는 간접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용자 책임을 간접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좀 어려워요.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연대라는 말을 조금 살펴봐야 돼요. 연대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러분들 회계 시간에 공부할 때 연대 채무 이런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충남구제 파트에서 좀 나오는데, 혹은 세법 공부할 때 연대 의무, 연대 채무, 혹은 연대 납세 의무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다. 연대 책임. 채무 전체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민법상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럼 뭐 채무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표이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고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는데 10억을 빌렸어요. 이 10억을 빌려온 행위가 어디에서 연유됐냐면 대표이사라는 대표성을 띈 기관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돈을 빌려온 거래. 그래서 이 돈을 빌려왔는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얘기는 돈을 안 갚게 된 거지. 그러면 안 갚게 됐을 때 회사는 대표이사와 연대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금융기관이 이 채무 10억에 대해서 대표이사에게 청구를 해도 되고 회사에게 청구를 해도 된다 그 얘기야. 그리고 대표이사에게 10억을 청구해도 되고 회사에게 10억을 청구해도 되고 전부 근무액에 대해서 일부만 해도 되고 그리고 각자에게 해도 되고 전체에게 해도 되고 이게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채무 전체에 대해서. 그 정도 맙시다.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요. 됐죠? 자, 불법 행위 능력 이렇게 돼 있죠? 불법 행위 능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불법 행위 능력이라는 얘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리해서 업무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회사도 같이 책임을 진다. 그 회사의 불법 행위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됐죠? 됐습니다. 그 정도만 되겠어요. 자, 그다음 넘어가면 회사의 설립이 됐죠. 그죠? 주식회사의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설립의 의, 설립의 방식, 다음 페이지에 발기 설립, 모집 설립 이런 말이 있고요. 발기인의 설립 추진 어쩌고저쩌고, 정관의 작성, 변태 설립 사항, 어쩌고저쩌고, 주식의 인수, 가장납입, 설립 중의 회사, 책임, 무효, 이런 말들이 있네. 그치? 자, 회사의 설립 절차는 실체 형성 절차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설립 행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설립 행위. 거기에 등기를 요하거든. 설립 등기 이렇게 표현한 거. 아까 얘기했잖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라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권리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를 해야 돼. 설립 등기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제 법인격이 부여되는 거라고. 그 전까지는 사람이 아니니까 태아라 했잖아. 설립 중의 회사라 그랬지. 그죠? 아무튼 설립 절차는 실체 형성 절차 안에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만든다고 해. 그런 설립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고 마지막에 요식 행위가 이루어져야 돼.
설립등기라는 요식행위가. 그렇게 되면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조금만 읽어볼게. 자, 주식회사의 설립이란 정관을 작성한다든지 사원을 확정한다든지 출자, 기관 구성, 그리고 설립등기. 앞에 실체 형성 절차 그리고 설립등기 순서로 이렇게 과정을 의미한다더라. 상법은 법정 설립 요건을 구비하고 설립등기를 격려하면 당연히 법인격을 취득한다. 그게 준칙주의다. 이 규칙만 준수하면 당연히 인정을 받는다. 그런 게 준칙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죠? 자, 밑에 괄호 2번에 설립의 방식이 되어 있죠. 설립의 방식에는 발기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기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회사 실체 형성 절차, 즉 설립 행위를 하는 절차, 그 설립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발기인이 여럿 모여서 회사를 만드는 거야. 회사를 만드는 절차를 밟는 사람들이 발기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 발기인들이 주식을 전부 다 인수해가지고 하는 발기 설립이라는 게 있고 제3자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모집 설립이라는 게 있어. 근데 제일 마지막 줄에 본서는 발기 설립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돼 있죠. 나중에 모집 설립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조금 설명을 해줄 거고 일단 발기 설립을 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볼 거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발기의 설립 추진이 돼 있죠. 자, 발기인의 설립 추진, 개요가 되어 있죠. 회사 설립 절차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가 설립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란다. 발기인. 법적인 개념은 정관의 발기인으로 기명 날인 서명한 자를 의미한다. 정관의 발기인으로 기명 날인 서명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그 서명을 동의한 걸로 본다고. 정관은 작성에 동의한 걸로 본다고. 그래 안 하면 정관이 효력이 없어. 자, 그래서 정관의 발기인으로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말한다 하더라. 그리고 발기인의 권한 범위로 돼 있죠. 발기인의 권한 범위. 발기인이 자신이 권한 범위 내에서 설립 중의 회사 명의로 한 법률 행위는 설립 중의 회사에게 법적 효과가 귀속이 되고 이는 추후 회사의 설립과 함께 설립 후의 회사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이 된다. 자, 이것도 어디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30페이지 한번 봐봐요. 30페이지 보면 설립 중의 회사라고 돼 있죠. 그죠? 설립 중의 회사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사의 태아라 그랬죠? 그죠? 회사의 태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회사. 이거에 대한 태아. 이걸 우리는 설립 중의 회사. 요거는 설립 후의 회사. 됐죠? 자, 어디를 읽을 거냐? 30페이지에 괄호 1번 의의 두 번째 줄 설립 중의 회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줄 설립 중의 회사로서 성립하는 시점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던데 판례는 정관이 작성이 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한 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를 하면 설립 중의 회사가 성립한다고 본다. 즉 정관 작성이 이루어지고 발기인이 주식을 한 주 이상 인수하는 거야. 주식 인수 하면 그 시점부터 설립 중의 회사다 그 얘기야. 설립 중의 회사. 됐죠? 됐나요? 됐어요? 이 회사가 되는 게 아니야. 이 회사는 아까 설립 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야. 다른 거야.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21페이지. 자, 발기인은 뭔데? 회사의 설립 사무에 종사하는 자들이랬지. 그럼 설립 사무에 종사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계약도 하고 이럴 거 아니야. 그때 계약을 할 때 본인 명의로 한 계약이 있을 거고
설립중의 회사 명의로 한 계약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죠? 그죠? 본인 명의로 한 계약은 설립중의 회사로 이전시키는 절차가 필요해. 근데 처음부터 설립중의 회사 명의로 한 것들도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 설립중의 회사 명의로 한 법률 행위는 나중에 설립 후의 회사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자동으로 이전이 된다고. 이전이 돼. 됐죠? 그러면 발기인의 권한이 미치는 행위가 어디까지인가 그 얘기야. 그죠? 다음 페이지에 발기인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마지막 동그라미 3번 광의설. 회사 성립 후에 사업활동을 위한 개업 준비 행위까지 발기인이 권한이 다 있다. 즉 임차 문건 알아보고, 그지? 회사에 이제 뭐 팩스라든지 이런 기계장치 이런 것도 사오고 이런 것까지도 다 넓게 파악해서 광의설에 입각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안에 괄호 안에 공장 근로자 고용하는 거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공장 부지, 사무실 임차한다든지 이런 것들. 됐죠? 됐죠? 자, 밑에 괄호 3번에 발기인 지위의 소멸 시점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단락 한번 봐봐요. 두 번째 단락. 발기인 및 발기인 조합이 한 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면 설립 중의 회사가 된다 했지? 정관 작성하고 인수하면 한 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기 전에 발기인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 또는 개인적으로 체결한 계약은 설립 중의 회사에 귀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 성설이 적용될 수 없다. 즉 그대로 이전되는 게 아니다. 발기인 명의로 한 계약은 별도의 등기 절차, 이전 절차를 밟아서 설립 중의 회사로 넘겨야 된다. 계약의 주체를. 따라서 신설회사가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기인이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유지하며 당해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발기인에게 잔존하는 권리 의무는 별도로 신설회사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이행을 해야 돼. 그리고 이런 이전 행위를 해야 된다고. 됐나요? 즉 설립 중의 회사 명의로 한 계약은 설립 후의 회사로 자동으로 이전이 되는데 발기인 명의로 한 계약은 설립 후의 회사로 자동으로 이전이 안 되니까 별도의 이전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됐죠? 참 어렵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럼 발기인 조합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발기인 조합은 뭔데? 발기인 조합은 발기인 여러 명이 모인 거. 그게 그냥 발기인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그 밑에 이제 정관의 작성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관의 작성.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나 마찬가지라 했다. 그리고 정관 작성하고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설립 중의 회사라는 게 형성이 된다 했다. 그리고 그 정관에서는 회사의 목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재해 놓고 있다 하더라. 됐나요? 됐죠? 자, 실제 형성 절차의 제일 처음이 이제 정관이다. 정관. 자, 밑에 3법 292조 우리 지금 22페이지 봅니다. 22페이지 맨 밑에 정관의 효력 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돼 있죠.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을 해. 발기인 어디 나와? 그 다음 어디 없나? 네. 정관은 당연히 발기인들이 작성을 해. 설립 사무를 종사하는 발기인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이걸 공증인한테 공증을 받아야 돼. 공증인이라 그러면 그냥 법무법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법무법인. 그래 거기 가지고 이제 공증을 받아야 된다고.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 주식회사에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 날인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자,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제 소규모 회사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소규모 주식회사. 소규모 주식회사는 공증인한테 공증받는데 법무법인한테 가가지고 공증받는데 돈이 제법 들거든. 그런 비용도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정관에 서명 날인만 하면 바로 효력이 있다 그 얘기예요. 공증까지는 절차를 안 거쳐도 된다.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인 주식회사도 막 생기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정관은 뭐냐 이거야.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나름의 기본 원칙을 정해놓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 판례는 정관을 자치법규라고 표현하더라. 자치법규. 정관은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계약이라고 보는 설도 있는데 정관은 발기인까지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다. 그냥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치 법규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규범령만 가지고 강행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이게 적용이 된다 하더라. 됐죠? 자체적으로 됐죠? 자, 그 밑에 정관에 기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절대적 기재사항 이런 말이 있고요.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상대적 기재사항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임의적 기재사항 이런 것도 있고요. 책이 너무 많은 부분이 생략이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 얘기를 할 거냐면 정관의 기재사항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정관의 기재사항에 절대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적 기재사항. 자, 하나씩 합시다. 질문이 작으니까. 그럼 절대적 기재사항은 뭐냐 이거야. 절대적 기재사항. 이거는 무조건 다 정관에 기재가 돼야 돼. 만약에 여기 흠결이 있으면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절대적 기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정관 전체가 다 그냥 무효야.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뭔데?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를 해놓는 순간부터 효력이 있는 거야. 즉 그걸 우리가 자치규범으로 지키려면 효력을 가지려면 정관에 기재를 해야지만 효력이 있어. 그게 상대적 기재사항이에요. 임의적 기재사항은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다시 절대적 기재사항은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정관 전체가 그냥 무효라도 무효. 엄청 중요한 거지. 이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에 기재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책이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만 쓸게. 첫 번째, 목적. 회사를 운영하는 목적. 절대적 기재사항이요. 자, 두 번째, 상호. 회사 상호. 써야 돼요. 자, 세 번째, 조문 그대로 써줄게요.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 이걸 수권 주식 총수 이렇게 표현해요. 수권 주식 총수 혹은 발행 예정 주식 총수. 됐죠? 자, 네 번째, 한 주당 금액, 액면 금액. 액면 금액이 뭔지는 알죠? 여기 시간에 이런 거 공부했죠? 발행가액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액면가액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쓰면 안 보일라나?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봐봐. 여기 차이가 있어요. 동그라미 3번 세 번째 절대적 기재사항은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야. 그럼 회사를 설립할 때 요만큼 주식을 발행해야 되냐? 그 얘기는 아니야. 회사 설립할 때 발행할 주식은 여기에 기재한다고. 그럼 만약에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총수를 10,000주라고 했다. 그 중에서 설립할 때는 3,000주만 발행한다. 그게 5번 항목. 10,000주는 3번 항목. 수권 주식 총수라는 얘기는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총수를 얘기하는 거고, 회사 설립 시에는 꼭 그 주식 수만큼 발행할 필요는 없어. 됐죠? 됐죠? 아무튼 그걸 기재를 해야 돼. 절대적 기재사항이니까.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밑에 쓰면 볼까? 여섯 번째까지만 쓰고 지우고 합시다. 여섯 번째 본점 소지식. 됐어요? 다 받았었어요? 자, 지우고 좀 쓸게요.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이라는 얘기는 일반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거든. 이제 회사가 이제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걸 만약에 정관에다가 정해가지고 전자적 방법으로 하겠다 그러면 정관에다가 기재를 하면 돼.
기재를. 그 뭐 전자적으로 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이제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됐죠? 자, 마지막 8번째. 발기인. 설립 사무 종사하는 사람들. 발기인의 성명.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됐죠? 절대적 기재사항 기억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절대적 기재사항은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정관 자체 전체가 다 무효가 되어버린다더라. 됐죠? 자, 다음 책에 2번에 상대적 기재사항은 뭐냐?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재를 해야지만 효력이 있는 게 이 상대적 기재사항이다. 상대적 기재사항. 그 중에서도 특히 회사의 물적 기초를 위해서 중요한 현물투자 등의 사항을 변태 설립 사항이라 해서 특별히 엄격하게 규제한다. 변태 설립 사항. 어감이 좀 그렇죠? 그죠? 왜 변태 설립 사항인데 이게 회사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가 있다고. 돈이 크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변태 설립 사항이라 해가지고 묶어놔놓고 상대적 기재 사항으로 정하고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다 그 얘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산 인수, 현물출자 얘기할까? 현물출자라는 얘기는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되는데 돈을 주고 주주가 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주고 주주가 되는 거거든. 그럼 그 물건이 얼마냐 이거야. 뻥튀기 시킬 수가 있겠지.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에 의해서. 그러면 회사의 자본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회사는 상법은 자본 중심, 자본 유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회사의 존립 자체, 근간을 뒤흔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변태 설립 사항이다 라고 규정해 놔놓고 상대적 기재 사항에다가 기재를 한다. 됐죠? 자, 그 변태 기재 사항이 변태 설립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저 밑에 3-1에 변태 설립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어떤 것들이 있는데 1번에 발기인이 받을 특별히 발기인들이 회사 설립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특별 보너스 같은 걸 준다고. 그지? 뭐 저들끼리 뭐 저기 잔치 벌일 수도 있잖아. 그지? 예,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부여를 할 건지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번에 현물출자. 또 어떤 게 있는데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 양도인의 성명. 이게 재산 인수라고 표현해요. 재산 인수. 재산 인수는 어떤 거냐면 회사 성립 전에 성립한 후에 회사랑 계약을 할 것을 미리 약정을 맺는 거야. 내가 회사가 성립되고 나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일부를 돈 받고 팔기로 한 그 계약. 그게 이제 재산 인수라고. 그렇죠? 회사 성립 전에 하는 계약이야. 전에 하는 계약. 자, 그리고 어디까지 읽었죠? 그리고 4번째,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너무 흥청망청 쓰면 안 되지. 그리고 발기인이 발기인 저끼리 보수 정한다고. 그것도 이제 흥청망청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상대적 기재 사항이다. 이래가지고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죠? 그 밑에 참고 삼아. 아직 볼 내용은 아닌데 사후 설립이라는 거 있죠. 사후 설립은 뭐냐면 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해서 계속 사용해야 할 것을 자본금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주총 특별계례를 준용한다 돼 있죠. 사후 설립은 어떤 거냐면 회사가 재산을 인수하는 거야. 근데 아까 봤던 변태 설립 사항에 있던 재산 인수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변태 설립 사항에 있던 재산 인수는 회사가 성립되기 전에 계약을 했던 거야. 물건을 넘기기로. 그리고 대가는 얼마 받기로 이렇게 성립 전에. 근데 사후 설립은 회사가 성립되고 난 후에 하는 계약을 얘기해. 근데 계약 금액이 봐봐. 자본금의 5% 이상이래.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근간을 뒤흔들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좀 까다롭게 보겠다. 어떻게 까다롭게 하는데 주총 특별계리를 거쳐야 된다. 주총 특별계리는 어떤 거냐면 3분의 2 이상. 저기 출석 인원에
그리고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상 찬반을 따진다고 그 동의를 얻어야 돼. 그게 주총 특별결의라고. 3분의 2 이상이니까 과반수보다 훨씬 많지. 그래서 아주 까다롭다고. 그렇지만 사후 설립은 재산 인수라는 변태 설립 사항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회사가 성립된 이후란 얘기는 설립 등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야.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럼 변태 설립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거든. 조금 더 살펴봐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런 내용은 오프라인 강의 때 또 얘기를 하죠.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